이제부터 컨퍼런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김상배 서울대 교수님이 미주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국가戦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STN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국제정치학자인데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제정치학자가 AI라고 하는 기술을 얘기해야 되는,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성격상 좀 거시적이고 큰 맥락에서 이 이슈가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국가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이 미래 국가 전략을 펼쳐나가는 차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AI가 굉장히 한참 핫해가지고 다들 AI 이러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나 10여 년 동안 쇼크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2016년에 알파고와 우리 이재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하는 것을 큰 관심들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다고 그러죠. 2, 3억에 되는 시청자들이 동시에 시청을 받게 되면서 또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에서도 AI 관련된 국가 정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에 대한 논의는 벌써 몇 년 됐네요. 2022년에 챗GPT라고 하는 AI 모델이 이제 개발되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고, 그 파장이 굉장히 크고 또 점점 증폭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와 챗GPT 쇼크는 미국발 쇼크였는데, 올해 연초에 있었던 저는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AI 모델은 중국발 쇼크입니다. 딥시크 챗GPT 나오고 난 다음에 미중 경제가 또 미국 쪽으로 추가 기울었나 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중이 벌이는 게임을 추격해가는 입장에서, 특히 미국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미국식으로 그렇게 거대한 모델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딥시크가 또 우리에게 줬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나름대로의 또 파장을 낳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좀 남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라는 차원에서도 제가 운명사적인 영향과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기술 능력을 새로운 지평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연구가 될 정도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150년 전에 우리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아무도 150년 전에 우리가 개항무렵에, 구한과 개항무렵에 우리 선조들이 근대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보고서 받았던 충격은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쇼크보다 더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그냥 깜깜한 밤에 전기불이 빡 들어오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곳이 뭔지 아는 과정 속에 얘기가 진행되어 마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아는 건 아는 것 같거든요. 당시에 서구의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중에 후세학자들이 동도 서기론이라고 동양의 정을 지키면서도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쳤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0년대 후반에
집권자였던 사진을 보시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시도들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866년에 제나라 쇼먼 사건에 침몰했던 제나라 쇼먼을 건져오더라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 증기 철갑선이잖아요. 쇳덩어리는 물에 올려놓고 움직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 증기기관이 익숙하지 않아서 목탄을 떼는 엔진으로 갈아보니까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그때는 야사에 의하면 쇠를 물에 올려놨더니 조선공학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로록 하고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져 또 1880년대 요 무렵 정도에 경인양요라고 프랑스가 이제 강화도에 철도공을 갖고 난 다음에 프랑스 대포의 위력을 알고 난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이 훈련대공을 통해서 우리도 대포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포획한 프랑스의 대포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포 발사 시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발 쏘고 나니까 포식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어떤 전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만 똑같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제철과 제감과 제면 기술들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만 메꾸려고 하는 이 시도들의 그 한계 같은 것들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대포와 군함으로 대변되어지는 서기, 서양의 과학기술, 그걸 통하시면 근대 국제정치는 그 기절에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식의 체계에 관한 것들이 깔려 있었고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어쩌면 서기를 배우기 위해서 동도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서 서도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 되는 본격적인 혁신과 요새 요구로 따지면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그 이후에 우리의 더 아픈 근대사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거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책임, 학계에서 스테이트 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다가왔던 부분인데 그런 국가 책임의 부족이 사실은 근대 150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 노력이 어려움을 겪었던 큰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 책임은 최근 학계에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국가 전략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어떤 위기에도 가깝게 다가오는 이런 도전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면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좀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표현은 번역어가 아직 정착은 안 되는데 제가 국가 책량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188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 책량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약간 유치해가지고 국가 책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통치술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풀어서 쓰면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술, 능력, 역량 이 정도가 되겠고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제가 한번 봤더니 국가 책임은 치부 방략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방략이라는 건 책략과도 같은 거죠. 치부, 나라를 다스리는 방략이다, 책략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논의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제 정치학이나 정치학은 국가 책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분들 많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국가 책략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세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코드를 읽어내는 능력. 제가 일부러 19세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자어를 썼는데요. 독시, 세상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당대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성공했습니다. 그 잘못 읽으면 어려웠던 거고 150년 된 우리 선조들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논란이 있었던 건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읽고 내가 스스로 힘을 기르는 자강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술을 넘어서서 국가를 부르고 강명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최근 학계에서 자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술회의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갖지 않으면 이 어려운 혼란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의미에서 자강이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 책임의 요소이고요. 세 번째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세력의 균형의 틈새를 침투하고 또 구도를 활용할 수 있는 웨이글, 또 동맹으로 풀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연대를 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균세라는 표현을 쓰거니 이거 19세기적인 표현이어서 가져다 썼는데 현대적인 의미를 쓰자면 동맹이나 연대나 넓은 의미 웨이글 정도가 되는데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국가 책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시와 차관과 균세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보험을 막론하고 국가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요소였다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AI로 대변되어지는 현재의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국가 책임을 강조되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군사적인 국가 책임이나 경제적인 국가 책임을 넘어서 디지털 국가 책임이라고 하면 넓은 분야에서도 핵심은 AI 국가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마도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AI라는 기술이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른 어떤 공공별 기술들하고는 좀 달리 또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 범용 기술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기존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능력을 증대시키는 증강 기술이었다면 최근에 AI 기술은 지적인 능력까지도 이게 포괄적으로 증대시키는 그런 증강 기술의 성격을 갖고 있고 원하나서는 다른 사회 경제 분야를 끌고 나가는 선도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어떠한 국가 책임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 또는 AX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좀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국제정치 분야에도 지금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학계에서도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보도를 많이 진행해 왔고요. 요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책의 표지는 어저께 나온 저희 학계 연구소 이런 모두들이 접수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150년 전에 대포와 부담으로 대변되어진 시기에 국가 책임이 중요했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책임이 중요한 거 아니냐. 역사적인 맥락을 크게 느끼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단순히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150년을 내다보는 한반도의 100년 대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끌어나가는 전세로서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각에 입각해서 잠깐 간략한 후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독신, AI 국가 책임의 독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국제정치학자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어지는 두 강대국이 그냥 단순히 두 나라가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버리는 그런 경쟁 맥락 안에서 AI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AI 패권 경쟁 또는 AI 시대의 글로벌 전쟁 이런 얘기를 논할 정도로 구체적인 하나가 갖고 역사적으로도 해당되는 시기에 이런 선도 기술로서의 의미를 갖는 분야에서 누가 이기냐라는 거가 그 당시에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하고 연결되었던 그런 경험이 지난 3, 400년 동안 전개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논의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미중 AI 패권 경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술 분야에서 벌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얘기들이 많고 이 기술 공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에 계신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경쟁을 넘어서 거기에 활용되어지는 데이터나 물리적인 어떤 육수학을 확장하면 이런 경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플랫폼 경쟁이 나타나고 디지털 경제의 어떤 핵심으로서 AI가 살아나는 이런 과정 내에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 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AI의 정부가 또는 국가가 또 중요한 기준으로 개입을 해서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통상 분야에서도 이 이슈를 들고 들어와서 규제를 하고 그 규제를 하는 과정도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막 들먹이면서 새로운 어떤 AI와 관련된 방법들을 들고 와서 개입하게 되면 이런 규제와 반문의 경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지난 5년 동안 트럼프 임기에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더 강조되고 있는 경우인데 AI가 그냥 기술과 산업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논하는 외교 국제정치의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차원인 외교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질서로 대처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전쟁을 주도하는 군비 경쟁의 이슈하고 연결되는 양상으로 정부의 개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에서 시작해서 정부 간의 어떤 정책적인 갈등에서 글로벌한 질서와 균형을 만들려고 하는 경쟁으로 AI 이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창반한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시의 차원에서 봤을 때 책을 잘 읽어야 되겠죠. 강론을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강론을 전체적으로 엮어내는 그 메타 프레임으로서 전체의 틀 프레임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현재 주어진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자강, AI의 힘을 드러내는 자강의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해 주신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술력 분야에서 제대로 힘을 기를 수 있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부쩍 강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한 기대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AI 분야에서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나름대로 좀 기대해 보게 되는 내용은 국제적으로도 3대 강국에 들어가는 거죠. 숫자 매기는 거에 좀 약간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작년 말에 토토스 미디어에서 나온 이 전 세계 AI 관련 인덱스에서 보는 것 같이 1차적으로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추격하는 1, 2위의 경쟁 속에 나머지 국가들이 3위 그룹을 형성하거나 그 다음 그룹이나 그 다음 그룹을 구성하는 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적어도 세 번째 그룹, 3위권 그룹 안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순위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된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게 마라톤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라톤 이렇게 하는 3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언제 뻗치고 나갈지 모르는 거죠. 뻗치고 나갈지 모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는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의 가중치를 적어서 만들어낸 경우인데 토토스 미디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디케이터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나 개발이나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순위가 높은데 운영의 환경, 제도 환경들은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뒤쪽에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고 정부가 나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른 버전인데요. 앞서 그림처럼 쭉 하고 6등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 말에 보스턴 컨설팅에서 냈었던 배우에서는 1등부터 5등까지 뚝 잘라가지고 그거는 저희 메이저로 그리고 그 뒤는 마이너라고 리그처럼 꽤 그리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오히려 분발하게 만드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한국이 상위권에 랭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힘이 있는 자강이라는 차원에서 명언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제정치학자인 저는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펼쳐나가는 앞서 말씀드린 중세, 동맹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고 외교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 관련되어서 최근에 우리가 중경국, 미들터, 중경국이라는 말은 사이즈만 중간이 됐다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의 위치가 중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다의적인 의미는 많은데 그런 다의적인 의미에서 중경국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군사의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는 걸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숙제를 내주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기술의 선택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와 군사분야의 선택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최근에 부쩍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 정복하자는 수준이 떠오르고 이런 양상으로 제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AI와 관련된 국제정책 게임은 나 혼자 힘을 기르는 자아 가능한 놈이 안 되고 내가 전 세계 1등이 된다면 뭐 힘을 들어서 전체를 석권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처지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하면 그런 부분이 거행될 수 없게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 우리가 관계가 완전 무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경국에 대한 일화는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이슈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 역량 규모에서 일단 우리가 중경국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등 내외의 모든 뭐 군사력, 경제력,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자리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중간이라기보다는 어퍼 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대표적인 나라. 국제정책에서 원래 끼어있는 나라들이 부담이잖아요. 그런 부담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국력을 키워온 영역을 맡았고 외교적인 어떤 영역을 맡았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약간 중용국적인 그런 상황에 온 것 때문에 AI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게 굉장히 국제정치에 지금 굉장히 유행이 있었다는 선도적 키워드인데 그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슈가 디지털 첨단 기술 분야가 다 그렇긴 한데 그 구체적인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민과 선택과 전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미래 국가들과 전반 그 전반에 어떤 외교하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작은 소우주에서의 현상이 대우주를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AI가 약간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본인을 응축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중경국 한국의 딜레마, 고민은 무엇일까요? 제한된 시간에 전달을 해야 돼서 5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가지고, 두 번째는 표준을 가지고, 외교, 안보, 국방 5가지 이슈의 핵심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자리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각 5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이슈. 쉽게 얘기하면 챗GPT 같은 기반 모델, 세계 1등하는 모델 만드는 데 투자해가지고 100조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해외 기반 모델 잘 만들어진 생각 모델 가져다가 오히려 응용하고 적용해서 쓰는 데다 우리가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거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빅 AI, 빅3가 되기 위해서 선진국과 이렇게 들어가게 경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쪽은 선진국으로 하라는 거고 선진국들의 AI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메인 특화되는 그래서 버티컬 AI 피지컬 AI 이런 의미가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제조업에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제조업뿐만 아니라 요새 의료나 보건, 관료 이런 분야에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쪽에 오히려 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이런 하드웨어에서 로봇 이런 부분을 해서 제조업 부분이 이게 제조업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사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방법이기도 했고 또 제조업 기반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쪽.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런 거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 용기를 이런 거 하는 거가 대단히 세계 1등을 했다고 밑빠진 물 붓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투자하는 건 의미가 있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소브렌 AI라고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적대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과 시험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국영수 과목하고 우리가 암기 과목, 사회나 뭐 과학 과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別받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취업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영수를 포기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모두 영어 포기, 수학 포기, 영어 포기, 10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수 떨어지면 암기 과목 잘해서 다 만점 받으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국영수 공부를 해야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적 트레이닝이 돼서 머리가 더 좋아져서 암기 과목도 잘하게 되는 거라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서 그거를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시험의 트렌드나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암기 과목은 알뜰하게 점수를 치게 됩니다. 글쎄 풀스택 AI 패키지에 대한 얘기인데 한평 풀스택 AI 패키지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이거는 중개국의 숙명이다. 대도국은 암기과목만 공부하고 대학 안 가고 이런 현장으로 취직하면 될 수가 있는데 강대국은 국영수 굉장히 잘해가지고 세계를 승부하는 거 될 수 있는데 중견국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입니다. 국영수하고 암기과목 소홀히하지 말자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표준에 대한 얘기. 특히 딥시크 이후로 국적 중국의 AI 모델들이 우리 얘기도 없고 글로벌하게 좀 발표했었는데 그건 표준이라는 개념을 지금 개방하는 모델, 오픈소스 모델이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AI 모델, 챗GPT나 구글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소스 코드를 편하게 막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델, 회사에 대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그것도 굉장히 또 돈을 내고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은 어쩌면 무료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쓰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런 중국형의 표준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유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형 모델이 아무리 무료고 오픈소스여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쉽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침을 선에서 우리하고 관계들을 그걸 나타내기도 하고 AI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뜻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갈 수 없는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그런 표준 모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미국하고만 하겠다는 것으로 하기도 어려운 게 일단 한중 간의 교류도 문제였지만 최근에 이런 중국의 표준 모델이 AI를 다 중국형 풀스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제품과 서비스의 모델이 아니라 표준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를 5년, 10년 계속 무시하고 나오다 보면 나머지 소위 중국이 말하는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인데 이런 중국의 표준이 장악을 하게 되고 표준이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호환이 안 돼서 상호작용이 아니라 진출할 수 없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지역에 대한 진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오픈소스 모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또 하나의 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주는 분위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얘기하는 서브는 AI고 우리가 AI를 개발할 수 있는 자강의 능력만 갖자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들하고 연대해서 우리 어떤 공간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좀 연결되는 것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에 대한 얘기. 뭐 표준 얘기라고 연청이 되지만 좀 더 특정한 제품의 표준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가 동맹, 연대를 원하는 차원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이 AI 시험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미국형 풀스택 AI 패키지를 수입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미국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PC가 막 등장했을 때 자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갖고 있던 주도권을 완전히 한번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국제정치 앞에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주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실수와
이런 걸 만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질서의 재편 전략을 추구해왔거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진영과 블록화 전략들을 펼치면서 경제공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교차로에 AI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7월에 미국의 발표한 후에 중국에서 세계 AI 대회라고 하는 걸 개최해서 이 세계 AI 좀 기구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했는데 와이코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분야에서 질서를 짜는데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사실상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면 중국은 오히려 190개 정도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들이 한 나라 한 번씩 선택을 하는 유엔과도 같은 전통적인 국제기구 안에서 AI를 운영하고 그런 관계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패권에 의해서 소홀히 되기 쉬운 대륙들, 즉 글로벌 사우스라는 그런 국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질서를 만든다는 것에 선봉적이 되겠다고 중국이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이슈에 외교의 이슈로 좀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양상들이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서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어떤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에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의 지금 있었으면 아니면은 중국이 말하는 그런 질서냐 그 부분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보, 시큐리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미국이 AI 풀스택 패키지를 제안하고 오히려 중국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기술과 경제 산업의 논의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쓰다 보면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조심하는 그런 압력들을 가하고 있는 것이 지난 5, 6년 정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압력들을 좀 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도 안 쓰지만 우리의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도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 간만 싼 게 아니라 품질도 나쁘지 않아. 중국의 어떤 AI 모델을 쓸 수 없게 되는 제약 같은 이제 제기되어서 할 수 있겠고요. 약간 뭐 과잉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에 국민들이 안보 이슈하고 연관되면서 제기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 약간 미국 스스로도 약간 모순되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AI와 관련된 담론을 제기할 때도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애고 혁신을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쪽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윤리나 규범의 이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국의 보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담론에 우리가 편성할 것이냐는 부분도 제기되어지는데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지난 몇 년, 특히 작년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AI에 관련된 윤리 규범을 만들기 위한 외교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도 우리가 굉장히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오히려 AI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제가 유엔에 와서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미국이 하는 얘기는 좀 다른 부분이고 또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최근에 유럽에 대해서 압력을 넣듯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 국내의 어떤 법제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쌍방하고 연결되면서 전개되어 주는 영상 이것도 우리가 큰 고민거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방 이슈. AI가 국방 분야에도 쓰고요. AI가 무기도 만들고 또 지휘 시스템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제일 앞서 나가는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팔란티아나 안드로이드나 쉴드 AI 같은 기업들이고 팔란티아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죠. 지난 2년 동안 20대가량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국방 시스템을 AI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냥 더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기술도 아니고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석군에 쓰다가는 종식될 수밖에 없고, 우리 동맹국들도 첨단 무상 기술은 쉽게 이전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국방 소버링 AI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민간 분야에 비해서 국방 분야에 더 우리 기업들의 역량이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당장 북한과 대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체적인 전략 결정 속에 AI 국방 정안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태세를 전개해야 되는 목적과, 근데 그거를 뒷받침 것은 우리 역량은 온 현실 사이에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 말씀 한 1, 2분 정도 드리면서 국내 정책과 제도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전체 AI 등수가 6등인데 운영 환경과 하는 등수는 35도 정도. 등수는 올라갈지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격하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뒷받침하는 제도가 나아지고 제도와 그 환경 연수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이게 뭐 지금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규제가 그 경쟁이라고 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국가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가 발전 국가라고 보통 저희가 그러잖아요.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경제적으로 국가가 지배가는 끌어가는 이런 모델에 나는데 어떤 대표적인 사례, 저희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지구화 시대를 보면서 규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복합해서 지금 문제를 봐야 되는 새로운 시대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포스트 발전 국가라고 하고 새로운 모델 발전국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요즘 후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실력도 좋은데 학교가 안 좋아서, 또는 뭐 가정 환경이 뭐 수선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학생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지원해야 되는데, AI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세계의 선도권을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와 제도가 안 좋아서 30m로 떨어지는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가지고 부모가 한탄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한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시급하게 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지난 7월달, 8월달인데요. 8월달에 송도에서 열렸던 에이펙 페스티벌 장관 회의에 밑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나오지, 마이클 프란치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실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장관과 우리 AI 수석과 회의를 하는 이런 영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뭐 알게 모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풀스택 AI 패키지의 아이템을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의 새로운 디지털 제스함에 한국이 편입해 들어오고 중국하고는 거리를 둬라,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고민했었고요. 이런 이슈를 고민하는 거에 원전으로 따져가면은 2018년과 19년에 화웨이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5G 분야에 비독점 주문의 첨단 장비와 관련돼서 미국하고 중국이 논란이 되고, 그 사이에서 한국도 중국 정부를 걷어내야 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술과 산업적인 차원에서 왜 문제가 있냐, 외교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LG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 이동통신 넘버 3이기 때문에 중국의 가성비가 좋은 중국 제품을 쓰는 건데, 그거를 외교부나 또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당시에 주한 미국에서 두 번째 사진에는 LG라고 하는 회사가 나서서 공식 책상에서 이런 얘기를 제기하기도 하면서 참 이 기술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반도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런 것들 연속선상 안에서 최근에 AI 관련된 논란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고 놀란 것은 죄송합니다. 소트 보고 놀란 것은 잘하고 놀란 것. 잘하고 놀란 것은 수도특도이죠. 시간이 적혀가지고 많이 좀 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런 AI나 기술로 대변되어지는 이슈가 국가전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 이슈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